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천벌받을 짓인 거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제발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술에 취해 무너져 내리던 그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죽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제게는 아들처럼 느껴졌던 시동생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좁은 원룸 안에서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과 맺어진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던 그 순간, 그의 손을 잡고 세상 끝으로 도망쳤던 제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10월의 오후였다. 황은옥은 1층의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시야를 가득 메우는 것은 진수 카센터라는 육중한 간판과 쉴 새 없이 들고 나는 자동차들, 그리고 기름 냄새 섞인 소음이었다. 남편의 49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있었다. 올해로 55. 5년 전 한때는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친 공장이 헐값에 넘어가고 번듯했던 아파트에는 차 앞 딱지가 붙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것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시동생 진수였다. 형님, 형수님,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2층은 비어있으니 제가 쓰고 1층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진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건물 뒤편 낡았지만 아담한 2층짜리 주택의 1층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은옥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결국 남편은 친구를 따라 지방 공사판으로 돈을 벌러 떠났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남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져만 갔다. 그와의 대화는 끊겼고 잠자리는 그저 지친 몸을 뉘는 공간일 뿐이었다. 그러다 2년 전 남편은 지방의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급성 심근경색. 평생의 한과 미안함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너무도 허망하게 가버렸다. 그 후로 은옥의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다. 2층에 사는 시동생 진수는 묵묵히 그녀를 챙겼다. 매달 생활비를 건네고 쌀이 떨어질세라 미리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그는 말이 없는 남자였다. 필요한 말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은옥 역시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면 식사하셨어요, 형수님? 네, 도련님은요?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오갈 뿐이었다.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유난히 시렸다. 텅 빈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혈기왕성한 두 아들은 각자 제 길을 찾아 떠난 지 오래였다. 은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희끗희끗한 새치가 정수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한때는 어딜 가나 곱다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물처럼 아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이 불현듯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여자로서의 삶은 남편과 함께 땅속에 묻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이렇게 외로운 날이면 몸속 어딘가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가 파르르 떨며 살아났다. 한창 나이에 남자가 그립다던 소설 속 문장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이러고 있으면 뭐해? 썩어 문드러지기밖에 더하겠어. 은옥은 충동적으로 옷장을 열었다. 몇 년간 거들떠보지도 않던 옷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옷이 있었다. 남편이 망하기 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 옆이 살짝 트인 H라인 스커트였다. 망사로 된 소매 부분이 조금 야하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속옷부터 정성껏 챙겨 입고 조심스럽게 옷을 걸쳤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립스틱을 꺼내 메마른 입술에 꼼꼼히 발랐다. 거울 앞에 다시 선 은옥은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55의 나이가 무색하게, 옷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잘 맞았다. 검은색 옷은 오히려 휘어진 피부를 돋보이게 했고 붉은 입술은 생기를 더했다. 트임 사이로 언뜻 비치는 다리선도 아직은 괜찮아 보였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무기력한 과부가 아니었다. 황은옥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가슴이 작게 두근거렸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아직 나는 여자라는 것을,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은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카센터에서 날아온 시커먼 먼지와 낙엽이 뒤엉켜 작은 마당이 지저분했다. 이 꼴은 못 보지.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 빗자루를 찾아들었다. 작은 마당을 쓸기 시작하자 낯선 옷차림이 조금은 거추장스러웠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스커트의 트임이 벌어졌고 블라우스는 몸의 곡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다. 사각사각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쌓여있던 마음의 먼지까지 함께 쓸려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길 건너 카센터에서 차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남자 2명의 시선이 은옥에게로 향했다. 어이, 김 사장. 저기 저 아줌마 누구야? 몸매 죽이는데? 쉿, 조용히 못해. 우리 사장님 형수님이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정비복 차림의 진수가 셔터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은옥의 옷차림을 보고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손님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단호했다. 차 다 됐습니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봅니까? 어서들 가시죠. 아니 뭐, 미인이시길래. 혼자 사시는 모양인데. 주인 있는 몸이니 신경 끄시고 안 가십니까? 진수의 불호령에 남자들은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서둘러 차를 몰고 사라졌다. 진수는 그들이 사라진 쪽을 잠시 노려보다가 천천히 길을 건너 은옥이 있는 마당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은옥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도련님, 여긴 어쩐 일로. 먼지나게 뭘 자꾸 쓸고 그러세요. 제가 나중에 할 텐데. 그리고 옷은 또. 그게 뭡니까? 진수의 말투에는 은근한 책망이 섞여 있었다. 은옥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린애처럼 꾸중을 듣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을 의식하는 듯한 그의 시선이 어색하기도 했다. 그냥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옷은 그냥 한번 입어봤어요. 오래돼서 버릴까 하다가. 은옥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진수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붉은 입술과 바람에 살짝 날리는 스커트 자락에 잠시 머물렀다. 늘 무뚝뚝하고 일에만 미쳐 사는 줄 알았던 시동생도 남자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센터의 요란한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잠시 후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날도 추운데 그만 들어가세요. 감기 걸립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카센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넓은 등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는 듯했다. 걱정,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 은옥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침대맡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동생 앞에서 보인 민망한 모습, 그리고 길 가던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았다. 남편과의 좋았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고 아름다웠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던 남편. 두 아이를 낳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사업이 무너진 뒤 절망에 빠져 자신을 밀어내던 그의 지친 얼굴까지. 그는 떠났고 이제 이 넓은 침대는 온전히 그녀 혼자의 몫이 되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다. 은옥은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센터에서는
여전히 진수가 묵묵히 차를 고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다. 무심한 듯 다정하고 멀리 있는 듯 가까이에서 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련님도 혼자 산 지 꽤 됐지.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워낸 진수였다. 그의 고단했던 삶이 어렴풋이 헤아려졌다. 은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검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옷장에 다시 넣지 않고 잘 보이도록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내일 당장 저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 옷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잿빛 시간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쯤은 피워 올릴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창밖에서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카센터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시동생 진수의 53번째 생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은옥은 단 한 번도 진수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다. 늘 묵묵히 형의 빈자리를 채우며 자신을 그림자처럼 돌봐주는 그였다. 매달 건네주는 생활비 봉투의 두께, 말없이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가는 쌀자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빚처럼 느껴졌다. 오늘만큼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얼큰한 해물탕을 끓여 따뜻한 저녁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었다. 그래, 오늘 저녁은 내가 꼭. 오후 2시 결심을 굳힌 은옥은 시장에 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훅 끼쳐왔다.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이글거렸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도 10분은 좋게 걸어야 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그 거리를 걷는다는 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최대한 얇게 입어야겠네. 은옥은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다. 펑퍼짐한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러 가는 길이었다. 그 시작부터 초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하늘하늘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검은색 실크 스커트. 남편이 살아있을 적 부부 동반 모임에 입고 나갔다가 어딜 가나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었던 그녀가 아끼던 옷이었다. 몇 년 만에 입어보는 옷은 조금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55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고운 목선이 드러났고 스커트는 걸을 때마다 매끄러운 다리선을 은은하게 비췄다. 은옥은 화장대 서랍에서 먼지 쌓인 향수병을 꺼내 손목과 귓불 뒤에 살짝 뿌렸다. 잊고 있던 은은한 백합향이 코끝을 감싸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지하철역 승강장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가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하기도 하지. 실로 오랜만에 겪는 인파에 은옥은 혀를 내둘렀다. 잠시 후 도착한 열차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파 속에서 숨이 턱 막혀왔다. 에어컨 바람은 사람들의 열기에 희석되어 무용지물이었고 등줄기에서는 벌써부터 땀이 흘러내려 블라우스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이 많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몸이 주는 부드러운 압박과는 차원이 달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황당할 만큼 노골적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엉덩이 한가운데에 무언가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정확히 닿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은옥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이런 불쾌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단단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세상에 미친놈이 다 있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아야 할 그 순간 심장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잊고 있던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열기를 품은 듯한 그 단단함은 너무도 선명하고 집요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비어버린 침대에 차가운 감촉이 떠올랐다. 사업이 망하고 지방을 전전하던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었다. 삶에 지친 그의 등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눈 기억은 아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2년, 그녀는 여자의 길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끓어오르는 욕망도 사무치는 외로움도 그저 묵묵히 사겨내야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면부지의 남자가 던진 이 무례하고 원초적인 신호가 그녀의 굳게 닫힌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남자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무모함이 기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소홀했던 남편에 대한 원망, 여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울분, 그리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분노는 어느새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토록 대담한 남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젊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일까? 슬쩍 고개를 돌려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칠 용기는 나지 않았다.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오늘따라 작정하고 꾸민 내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일까?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비치는 속옷의 윤곽,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선, 희미하게 퍼지는 백합 향수 냄새가 그를 자극한 것일까? 솔직히 말해 그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극에 온몸의 신경이 쭉 뼈서는 기분이었다. 불쾌함과 짜릿함이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동안 은옥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려볼까? 만약 이 남자가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내릴 때 따라 내리겠지. 스스로의 생각에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시장에 가서 해물탕 거리를 사야 하는데.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길은 쉬이 잡히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을 벗어난 아주 짧은 일탈, 아무도 모를 나만의 비밀. 그 유혹은 너무도 강렬했다. 원래 내리려던 역보다 2정거장이나 이른 곳이었다. 은옥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내릴 준비를 했다. 등 뒤에 바짝 붙어있던 남자의 존재감이 잠시 멀어지는가 싶더니 그녀가 문 쪽으로 움직이자 다시금 바짝 따라붙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은옥은 도망치듯 플랫폼으로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뒤꿈치를 치고 있었다. 제발 따라 내리지 마라 하는 이성적인 생각과 제발 나를 따라와줘 하는 본능적인 외침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잠시 멈춰서서 열차 안을 돌아볼 용기는 차마 없었다. 그녀는 그저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뚜벅 뚜벅 자신의 구두 소리 뒤로 또 다른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따라 내린 것이었다. 은옥의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왔다. 후덥지근한 바깥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은옥의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10걸음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간격은 점차 좁혀졌다. 5걸음, 3걸음 이제는 바로 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만 같았다. 이제 곧 그가 말을 걸어올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만약 그가 다가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튕겨야 할까? 아니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야 할까? 은옥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래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몸을 맡길 결심을 하는 찰나였다. 휙 마이너스. 그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은옥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은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어라?
은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렇게 나를 지나쳐갈 거면서 왜 지금까지 따라온 거지? 나를 놀린 건가? 밀려오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럴 수가, 저런 나쁜 놈, 야이, 나쁜 놈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빠르게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무언가가 시야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가 어깨에 메고 있던 커다란 백팩, 그리고 그 가방 옆 그물망 주머니에 단단히 고정되어 위아래로 덜렁거리는 묵직하고 커다란 우산 손잡이. 그녀의 엉덩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던 단단함의 정체는 바로 그 우산 손잡이였다. 무슨 놈의 우산 손잡이가 저렇게 크고 단단하담? 순간 온몸에 피가 식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난 10여 분간의 격렬했던 감정의 소용돌이, 수치심과 흥분, 위험한 상상과 결심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밀려오는 쪽팔림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태풍이 온다더니만 이런 된장, 나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그녀의 독백이 끝나기 무섭게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빗줄기가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를 속절없이 적셨다. 비에 젖은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처마 밑을 찾아 뛰어가는 동안 은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빗줄기는 지하철 안에서의 뜨거웠던 열기와 망상을 남김없이 씻어내리는 듯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남자가 그리웠구나.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작은 읊조림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부끄러움과 허탈함 너머로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맨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를 피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빨리 장이나 보고 집으로 가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옥은 멍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시장에 들러 싱싱한 해물이며 채소를 한 아름 사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아까의 지하철역에 머물러 있었다. 흠뻑 젖은 실크 블라우스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속옷의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보다 더 큰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듯한 민망함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미친년, 내가 정말 미쳤지. 자신의 엉덩이를 파고들던 것이 남자의 욕망이 아니라 고작 가방에 달린 우산 손잡이였다는 사실. 그 하찮은 사물 하나에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위험한 일탈까지 꿈꿨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가여웠다. 그 짧은 순간의 착각은 55 황은옥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공허와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통렬하게 후벼 팠다. 남편이 죽은 후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쟤처럼 식어버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니었다. 몸은 정직했다.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욕망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끓는 용암과도 같았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몸에 달라붙은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비누 거품으로 온몸을 문질렀다. 마치 지하철에서의 그 불결한 기억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씻어내려는 듯이. 하지만 씻으면 씻을수록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등 뒤에 와닿던 단단한 감촉,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던 그 긴장감.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면서도 몸은 그 순간의 짜릿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옥은 부엌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오늘은 시동생 진수의 생일이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며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온 남자.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지만 그의 배려와 책임감은 은옥에게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었다. 그래, 오늘 저녁은 맛있게 차려드려야지. 그녀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해물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딱딱한 꽃게 등껍질을 가르고 미끌거리는 낙지를 굵은 소금으로 문질렀다. 무와 파를 썰어 육수를 내는 동안 부엌에는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저녁 6시 카센터의 셔터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곧이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진수의 발소리가 들렸다. 은옥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도련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 형수님. 이제 막 마치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진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라면은 무슨,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내려와서 같이 드세요. 생일은요, 뭘 그런 걸 다 챙기시고.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그에게 은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괜찮아요. 제가 도련님께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드린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어서 씻고 내려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해물탕 끓였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말에 진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염치 없지만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30분 후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진수가 1층으로 내려왔다. 은옥은 막 끓어오른 해물탕을 식탁 중앙에 놓고 정갈하게 담은 밑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다. 소주병과 잔도 잊지 않았다. 세상에 형수님, 이걸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진수성찬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시장 간 김에 좀 사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진수는 말없이 해물탕을 한 국자 떠서 자신의 그릇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을 한 숟갈 맛본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역시네요. 맛있게 드시니 다행이네요. 은옥은 그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었다. 진수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그때 은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왔다. 도련님, 이거요. 생일 선물. 그녀가 내민 것은 말끔한 디자인의 남성용 지갑이었다. 아니, 형수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뭐 해드린 게 있어야죠. 늘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진수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선물을 받았다. 그는 포장을 풀고 지갑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의 시선이 지갑에 머무는 동안 은옥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그의 반응을 살폈다. 조금 전 샤워를 하고 편한 면 원피스로 갈아입은 터였다. 오래 입어 무릎 부분이 조금 늘어난 편안한 홈웨어였다. 마음에 드세요? 은옥의 물음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은옥의 얼굴이 아닌 그 아래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은옥은 놓치지 않았다. 도련님? 아, 네네. 지갑 아주 좋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따라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본 은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머 세상에. 은옥은 재빨리 치마 앞섭을 당겨 다리 사이로 단단히 여몄다. 지하철에서의 일이 떠오르며 수치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수는 애써 태어난 척 술잔을 만지작거렸지만 그의 귓불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다시 식탁을 짓눌렀다. 이 분위기를 깨야 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지내실 거예요? 은옥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할 말이 아닌데요. 형수님이야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셔야죠. 저는요, 이제 다 늙고 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도련님은 다르잖아요. 아직 한창이고 돈도 잘 버시는데 연애라도 좀 하세요. 좋은 여자 만나서. 은옥의 말에 진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도 형수님이랑 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요? 그럼요. 괜히 어쭙잖게 여자 생겨서 집에 들락거리면 형수님만 불편하시죠. 저는 형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은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단순한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가족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애써 참으며 물었다. 그래도 남자인데 여자 생각은 나실 거 아니에요. 진수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그리고는 툭 던지듯 말했다. 뭐, 여자는 꼭 연애를 안 해도 여러 가지로 해결하면 그만이죠. 해결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걸까?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야한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다. 낮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과 오버랩되며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봤는지 진수가 화제를 돌리며 잔을 높이 들었다. 자, 형수님. 오늘 제 생일이니까 저랑 끝까지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럼요. 오늘은 정말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네요. 낮에 그 황당한 우산 손잡이 사건으로 인해 현타가 왔던 은옥은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술잔이 오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놓았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된 삶의 고단함, 미래에 대한 막막한 빈 술병이 식탁 위에 하나둘 늘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져 내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은옥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진수의 얼굴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고 그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졌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은옥은 눈을 떴다. 낯설지 않은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였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옆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온기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꿈이겠지. 악몽일 거야. 그녀는 떨리는 고개로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윗옷을 벗은 채 진수가 그녀의 바로 옆에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산산조각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취해서 비틀거리는 자신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주던 그의 단단한 팔 침대에 눕히는가 싶더니 이내 자신을 뜨겁게 바라보던 그의 젖은 눈빛, 그리고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다. 꿈인 줄로만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지독한 현실이었다. 은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다. 바로 그때 진수가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멈췄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먼저 움직인 것은 진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흩어진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은옥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얼어붙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지독한 냉기가 흘렀다. 마주쳐도 서로의 눈을 피했고 의례적으로 나누던 아침 인사조차 사라졌다. 집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된 듯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늦은 밤 밖에서 술에 진탕 취한 진수가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저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술과 절망에 절은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은옥을 보자마자 와락 무너져 내렸다. 형수님, 형수님 사랑해요. 쉰이 넘은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천벌 받을 짓인 거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계속 형수님만 보고 있었어요. 제발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절절한 고백 앞에 은옥은 무너져 내렸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그날 밤에 뜨거웠던 그의 몸짓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자신의 마음 또한 흔들고 있었다. 은옥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다. 그것은 대답을 대신한 길고 긴 침묵의 긍정이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 기운을 빌린 진수의 절절한 고백은 은옥의 마지막 이성의 댐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골마터진 외로움과 서로를 향한 연민이 뒤섞인 어쩌면 필연적인 이끌림이었다. 은옥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이는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감수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독한 고독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 후 잿빛이던 두 사람의 세상에 거짓말처럼 색채가 돌아왔다.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진수는 더 이상 2층의 텅 빈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카센터의 셔터문이 내려가면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1층 은옥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뒤늦게 찾아온 신혼부부 같았다. 저녁이면 은옥은 진수가 좋아하는 얼큰한 찌개를 끓였고 진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눴다. 식탁에서는 늘 조용히 밥만 먹던 두 사람이 아니었다. 소소한 농담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두 사람은 매일 밤 깨달았다. 밤은 더욱 특별했다. 단순한 욕망의 해소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는 가장 간절한 위로였다. 은옥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았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운 유리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좁은 동네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주인의 의아한 눈빛으로 시작됐다. 아니, 진수 총각은 요새 2층에 불 켜는 걸 통 못 보네. 매일 1층에서 저녁 얻어먹고 사나봐. 그 다음은 앞집 할머니의 노골적인 참견이었다. 쯧쯧, 아무리 시동생이라지만 밤늦도록 한 집에 있는 건 보기 좀 그렇구먼. 과부 형수랑 호라비 시동생이 오죽하겄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둘이 살림 차렸다더라. 어쩐지 형수가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 죽은 형님이 무덤에서 통곡할 노릇이지. 악의적인 말들은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행복을 난도질했다. 은옥은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목소리,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소문이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아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제 아비의 빈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던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고 심장이 옥죄어 왔다. 밤이면 진수의 품에 안겨 불안감을 토로했다. 진수 씨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들 손가락질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 애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진수는 그녀를 더욱 굳세게 끌어안았다.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다 막아줄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의 든든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은옥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진수를 내칠 수는 없었다. 이미 두 사람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시동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고 싶은 유일한 남자였다. 결국 은옥은 결단을 내렸다. 진수 씨,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문을 잠재우려면 일단 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옆 동네에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갈게요. 그럼 사람들 말도 좀 잠잠해지겠죠. 진수는 결사반대했지만 아들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은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은옥은 카센터가 있는 동네를 떠나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허름한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다. 그들의 만남은 더욱 애틋하고 비밀스러워졌다. 진수는 카센터 일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은옥의 원룸으로 향했다. 비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두 사람만의 완벽한 안식처였다. 짧은 밤을 함께 보낸 진수는 동이 트기 전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런 위태로운 행복이 몇 달이나 이어졌을까. 그날은 큰아들의 생일이었다. 멀리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들이 혹여나 엄마의 생일상을 챙겨주러 예고 없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밤 진수는 은옥의 원룸에 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들들은 오지 않았고 외로움에 뒤척이던 은옥은 결국 밤늦게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 씨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진수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
운명은 두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걱정되어 휴가를 내고 동생과 함께 들이닥친 두 아들은 굳게 닫힌 원룸 문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안에 계세요? 저희 왔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큰아들이 결국 주인 집에 연락해 비상키를 받아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얼어붙었다. 좁은 원룸 침대 위에 자신들의 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엄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큰아들의 목소리에 은옥과 진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은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역겨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작은아버지랑. 작은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원룸의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도 저희는 끝까지 엄마를 믿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은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속옷바람으로 황급히 몸을 가리는 자신의 모습과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수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당장 헤어지세요. 두 분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만약 그 약속 못 지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엄마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랑 인연 끊을 각오하세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을 내뱉은 아들들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진수씨, 이제 우리 어떡해요? 동네 소문도 모자라 이제 애들까지 다 알게 됐는데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절망에 빠져오는 은옥을 진수는 말없이 일으켜 품에 안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형수님. 그는 더 이상 은옥을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은옥씨, 내 말 잘 들어요. 진수는 은옥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단둘이 살아요. 네, 여길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동네도,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들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당신 곁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 그것은 은옥이 평생을 기다려온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답이었다. 은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좋아요, 진수씨 좋아요. 어디든 당신과 함께 갈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은옥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 후 모든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진수는 평생을 바쳐 일군 카센터를 헐값에 넘겼고 형에게 물려받은 집도 처분했다. 은옥 역시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아들들에게는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정든 동네를 미련 없이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었다.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작은 임야와 밭대기를 사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20평 남짓한 아담하고 예쁜 집을 지었다. 진수는 투박한 손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텃밭을 일궜고 은옥은 그 밭에서 난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다.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땀 흘려 밭을 갈았다. 저녁이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도 경멸의 시선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고요한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폐륜이라 욕할지 모른다. 자식들은 그들을 이기적이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잿더미 같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린 두 사람은 비로소 그들만의 온전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산골의 작은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그 어떤 세상의 편견보다도 밝고 성스러웠다.